저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빈소엔 이제 저 혼자만 남았죠. 마지막 향이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영정 옆에 놓인 스피커에서 웅 하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냉난방기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잡음 사이로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저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마치 멀리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음성.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염주가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7분. 빈소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 누구세요?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다시 들려온 그 목소리. 저는 고인 박동수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탁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남자는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냥 목소리만 있었어요. 마치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처럼.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피커를 확인했고 복도 쪽도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남편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거든요. 정확히 같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 그 감정의 결이 제가 40년 동안 들어온 남편의 그것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스피커에선 다시 지지직 마이너스 하는 잡음만 남았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대체 남편이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건가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죠. 그런 남편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실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목소리만 있는 누군가. 저는 그날 밤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빈소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그 불빛들이 마치 남편의 마지막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평생 숨겨왔던 무언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문득 남편의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았던 그 서랍.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선뜻 열리지 않았어요. 이걸 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전하려던 게 무엇인지, 남편이 숨기고 있던 게 무엇인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안경, 볼펜 몇 자루,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저는 그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남편의 악필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죠. 대부분은 병원 예약 날짜나 약 복용 시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상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윤정이한테 꼭 전해야 해. 그 아래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첩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었죠. 저는 40년 동안 그 사람 속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 좀 하고 살아. 말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저는 평생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남편은 늘 묵묵히 듣기만 했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니면 아예 대답도 안 하고 알았어. 딱 이 정도였습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았고 기쁠 때도 웃지 않았어요. 가끔은 제가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당신, 나 싫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이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 하지만 남편은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미워한 건 아니에요. 다만 답답했던 거죠.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러다가도 또 며칠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런 남편이 때로는 서운했고, 때로는 답답했고, 때로는 그냥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들은 그 남자의 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대체 뭘 미안해하는 거야? 무슨 부탁을 하려고 했던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뒤졌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서랍 맨 밑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어요.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윤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편지를 꺼낸 흔적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왜 빈 봉투에 내 이름을 쓴 거지? 무언가 쓰려고 했다가 포기한 걸까? 질문만 쌓여갔습니다. 답은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옷장 속 주머니를 뒤졌고 책상 서랍도 다 열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서너 해 전에 쓰던 거였죠. 저는 충전을 시켜서 그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켜졌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은 풍경 사진이었죠. 남편은 산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사진들을 넘기다가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멀리 떨어진 시골의 고향집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자 한 명.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남편보다 조금 젊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남편과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가 남편과 비슷했죠. 혹시 친척인가? 하지만 저는 남편의 친척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고향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40년 동안 고향 집에 간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명절에도 남편은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죠. 올해는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가도 돼. 형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가족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 얼굴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사진을 캡처해서 아들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몇 시간 후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아빠 옛날 휴대폰에서 찾았어. 이 사람 아빠 친척인 것 같은데. 엄마,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침묵이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누군가를 만났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아빠 병원 모시고 가는 길에 잠깐 차를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혼자 골목길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서류 봉투 같은 거 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중에 그 골목 건물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CCTV가 있더라고요. 확인해봤는데 아빠가 누군가랑 얘기하고 계셨어요. 누구랑?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중년 남자였어요.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이랑 같은 사람일지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누군가를 만났다. 서류 봉투를 들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들린 그 낯선 목소리. 혹시 그 사람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닐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편이 평생 숨겨온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저는 사진 속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마치 오랜 시간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기로요. 그곳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도시 풍경이 점점 낯선 시골 풍경으로 바뀌어 갔어요. 남편의 고향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오지 않았던 곳이죠. 버스에서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죠. 저는 남편이 자랐다는 오래된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서 뭘 찾게 될까? 남편은 이곳에서 어떻게 자랐을까? 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박동수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집 냄새가 났어요. 마루는 삐걱거렸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여자분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저는 동수 작은 누나예요. 동수가 떠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작은 누나는 한참을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작은 누나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남편 휴대폰에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들었던 낯선 목소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작은 누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 씨, 동수가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누나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5명.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동수가 셋째고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린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편은 카메라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술을 드시면 아이들을 때렸어요. 특히 동수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말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아버지가 화를 내도 대꾸를 안 했어요. 그게 아버지를 더 화나게 했죠. 작은 누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동진이라고. 사진 속 저 아이요. 사진 속 막내는 앳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였죠. 동진이는 동수를 많이 따랐어요. 형만 보면 좋아했죠. 아버지가 동수를 때릴 때마다 동진이가 막아서곤 했어요. 막내가요? 네, 그 어린 게 형을 보호하려고. 작은 누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동진이가 2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25년 전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고 동수한테 손을 들었어요. 그때 동진이가 막아섰죠. 그런데 작은 누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흔들며 울기만 했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누나가 말했어요. 동진이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동수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했어요. 할 말이 더 없어졌고 집에도 거의 안 왔어요. 당신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발기를 끊었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왜 고향 이야기를 안 했는지, 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윤정 씨, 동수가 당신한테 말 안 하려던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까지 힘들까봐 당신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답답하다고 말 좀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만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상처를 혼자 안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럼 장례식장에서 들린 그 목소리는 동진이었을 거예요. 동수가 마지막에 동진이를 만났나 봐요. 하지만 동진이는 25년 전에 저도 믿기 힘들지만 동진이가 형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 중년 남자, 혹시 이 사람이 동진이를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동진이와 관련된 누군가일까? 그 사진 속 사람,
저도 처음 봐요. 하지만 동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동진이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남편의 침묵, 빈 봉투에 적힌 제 이름,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 그리고 동생 동진이, 작은 누나는 저를 집 뒤편의 작은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동수가 어릴 때 여기서 자주 놀았어요. 혹시 뭔가 남겨둔 게 있을지도 몰라요. 헛간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에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자 위에 동수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편지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의 글씨와는 조금 달랐어요. 더 떨리고 더 간절해 보였죠.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첫 문장부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너한테 미안했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무서운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우리를 때렸다. 나는 맞아도 참았다. 대꾸하지 않았다. 그게 아버지를 더 화나게 했지만 저는 숨을 참으며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동진이가 나를 막아섰다. 5살짜리가 그 작은 몸으로 나를 감쌌다. 아버지한테 대신 맞으면서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져 보였죠. 동진이는 평생 그랬다. 20살이 될 때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다. 내가 형인데, 내가 동생을 지켜야 하는데,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게 힘들었어요. 그날도 그랬다.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고 나한테 손을 들었다. 동진이가 막아섰다. 아버지가 동진이를 밀쳤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진이가 계단 위에 있었다. 그대로 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동진이가 나를 보며 웃었다. 떨어지면서도 편지지가 눈물로 젖어들었어요. 저는 울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사람이 아니었다. 동생을 죽게 한 형. 그런 사람이 무슨 행복을 바라겠어. 작은 누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은 누나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났다. 너는 나한테 웃어줬다. 나 같은 사람한테.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남편은 정말 아무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조용해서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내 과거를 말할 수 없었다. 너까지 내 상처에 물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40년을 너는 답답해했다. 말 좀 하라고 했다. 나는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평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안하다 윤정아. 나는 표현은 못했지만 평생 너를 사랑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작은 누나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한참 후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동진이한테 부탁해놨다. 내 마음을 너한테 전해달라고.
동진이는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부디 미안했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말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린 그 목소리. 그건 정말 동진이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영혼이 되어서도 형을 지키려고 한 동생. 형의 마지막 부탁을 대신 전하러 온 동생. 저는 편지 아래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남편과 동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10살쯤, 동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죠. 동진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을 내려다보며 작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가 본 남편의 유일한 미소였습니다. 동수는 동진이가 죽고 나서 한 번도 안 웃었어요. 당신 앞에서도 안 웃었죠? 네. 동수는 자기가 웃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을 지키지 못한 자기한테는 행복이 없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 잘못이 아닌데. 우리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동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죠. 저는 사진 속 어린 남편을 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 무게를 견뎠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니. 작은 누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정 씨,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작은 누나는 방 안쪽 장롱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동진이 일기장이에요. 저는 놀라서 작은 누나를 봤습니다. 동진이가 죽기 전날까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어린아이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오늘도 말이 없었다. 나는 형이 웃는 걸 보고 싶다. 형은 착한 사람인데 왜 아버지는 형만 때리는지 모르겠다. 나는 형을 지킬 거다. 형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동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을 생각했던 거예요. 동진이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네요. 네, 동진이는 형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형을 지키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일기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짊어진 무게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 무거운 죄책감, 그 깊은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저를 사랑했던 남편의 마음. 저는 작은 누나를 봤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뭐였어요?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요. 평생 침묵으로 살아서요. 저를 답답하게 만들어서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작은 누나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동수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을 거예요. 비록 표현은 못했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헛간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동수야, 동진아, 마음속으로 두 사람을 불렀어요. 이제 알겠어. 너희들의 마음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고향집을 떠나기 전 작은 누나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윤정 씨, 이것도 가져가세요. 작은 누나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였죠. 동수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 놓고 간 거예요. 언젠가 가져가겠지 했는데 결국 안 가져갔더라고요.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저도 몰라요.
동수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열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누나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덕분에 남편을 이해하게 됐어요. 동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한참을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남편이 왜 이걸 가져가지 않았을까?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에는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죠. 첫 만남의 날, 프러포즈 하던 날, 결혼식 날, 민호가 태어난 날. 저는 숨을 죽이며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윤정이를 처음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그녀가 웃었다. 나한테.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우연히 공원에서 남편을 만났던 날이요. 남편은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저는 그냥 인사를 건넨 것뿐이었는데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늘 윤정이한테 프러포즈했다. 떨렸다. 거절당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그녀가 웃으며 그랬다. 좋다고. 나는 울 뻔했다. 이런 나를 받아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그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세 번째 봉투. 결혼식 날. 윤정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너무 예뻤다. 나는 이런 행복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동진아, 미안해. 형이 행복해도 되는 걸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남편은 동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호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 윤정이가 힘들어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민호야,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동생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저는 봉투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수십 개가 넘었어요. 민호 첫돌, 윤정이 생일, 결혼 10년, 민호 초등학교 입학, 남편은 평생. 이렇게 편지를 써왔던 겁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글로 남겨뒀던 거예요.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의사가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는 윤정이한테 아직 제대로 말한 게 없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편지를 읽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동진아, 형이 부탁이 있다. 윤정이한테 전해줄 수 있겠니? 형이 평생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형이 말은 못했지만 진심이었다고.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버스 안다른 승객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이렇게 마음을 담아왔다는 게, 그걸 표현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당신. 바보.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으면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 편지들조차 제게 보여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상처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읽었어요.
남편의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쳤을 때 뒷면에 추가로 적힌 글이 있었어요. 윤정아, 이 편지들을 당신이 언젠가 보게 될지 모르겠다. 아마 내가 먼저 가고 나서겠지. 미안하다. 평생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걸.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 고맙다, 윤정아. 그리고 사랑한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표정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 나도 사랑했어요. 답답하다고 투덜댔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편지를 읽고 나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과 동진이가 함께 웃으며 걷고 있는 꿈.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진이도 함께 손을 흔들었죠. 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마음 잘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49제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49일째였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의 편지들을 매일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통씩 천천히 음미하듯이요. 그러면서 40년의 결혼 생활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아주던 날들, 말없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던 날들, 제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던 날들, 그게 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지 못했죠. 49제 전날 밤, 저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작은 법당이었어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평생 나한테 말 못한 게 많았구나. 근데 이제는 다 알겠어. 유골함은 조용히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작고 그게 전부였죠. 동진이 이야기도 들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답답하다고만 했지. 당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법당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말이죠. 향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느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당신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다는 걸. 당신이 남긴 편지들 다 읽었어요. 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향불의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당신이 평생 나를 사랑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유골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지켜줘서.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법당의 풍경이 땡그랑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대답을 느꼈습니다. 윤정아, 나도 고마웠어. 나도 사랑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죠. 동진이도 만났어요? 거기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동진이랑 편히 있을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죄책감 안 가져도 돼요. 동진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향불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법당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 남편과 동진이, 저는 그들이 함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진아, 고마워. 형을 지켜줘서. 마지막까지 형 곁에 있어줘서.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마치 동진이의 대답 같았어요. 괜찮아요, 형수님. 형은 제가 지킬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날 밤 저는 법당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과 동진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아빠랑 얘기하고 있었어. 민호는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유골함을 바라봤죠. 엄마, 아빠가 남긴 편지들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읽어봤어요. 그래? 아빠가 저한테도 편지를 남기셨더라고요. 민호야, 아빠는 좋은 아빠가 못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몰랐어요. 할 말씀이 없으셔서. 아빠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빠의 침묵이 무슨 의미였는지. 우리는 함께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면서요. 49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제 곁을 지켜준 남편.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저를 사랑해준 남편. 그리고 동진이, 형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동생. 지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형을 지키고 있는 동생. 의식이 끝나고 저는 남편의 유골함을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가는 거죠? 유골함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잘 받았어요. 나도 미안했어요.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저는 유골함에 이마를 댔습니다. 사랑해요. 동수씨. 평생 고마웠어요. 그때 또다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법당 앞 모든 향불이 한꺼번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의 마지막 인사라는 걸 알았어요. 윤정아, 고맙다. 나도 사랑했어. 이제 편히 살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셨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어루만졌습니다. 잘 가요. 당신, 동진이랑 행복하게 지내요. 납골당을 나오는데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남편과 동진이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남편이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제 가슴 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빈 봉투 하나를 꺼내 처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동수 씨에게 당신이 평생 말하지 못한 것들 이제 다 알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잘 받았어요. 나도 미안했어요.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걸. 고마워요, 동수 씨. 나를 사랑해줘서.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동진이랑 함께. 윤정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동진이와 함께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침묵 속에서도, 행동 속에서도, 그리고 마음 속에서도 전해진다는 걸.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영원히.